제가 연령주의라는 데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서 아주 뭐 집중적으로는 연구를 아직은 못했습니다만은 뭐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래된 문제인데 이제 좀 그래도 우리 노년학계라든가 사회학이나 이 관련되는 분야에서 이 연령주의 연구가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는 좀 이렇게 적고 또 이 연령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 다른 개념도 그렇지만은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폭이 넓어 가지고 이것을 실제로 이제 측정하는 연구를 하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측정 도구를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게 또 문화적인 요인이 많이 관련이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오늘 이제 제가 발표하는 거는 그동안 제 나름대로 좀 관심을 가지고 본 여러 가지 문헌들하고 그다음에 제가 노인인력개발원에 이제 이 원장을 한 2년여 가까이 하는 동안에 거기도 이제 연령지위에 의해서 실제로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는 그런 우리 그 서비스 대상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한번 연구를 했었고 또 최근에 2년 전이죠. 그 WHO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령주의를 연구를 해서 보고서를 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오늘 제 나름대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목은 연령주의는 고령화 사회의 적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아까 음악은 예, 처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노래가 제가 보기에는 좀 이제 연령주의를 배격하는데 상당히 이제 좀 나름대로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목차는 뭐 이제 서론에 이어서 고령화 사회가 이제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되고 있다는 거, 연령주의의 의미와 형태, 연령주의의 주요 원인, 그다음에 이제 그 연령주의를 적용이 되는 그런 결정적인 요인이 뭔지, 그다음에 그 영향이 어떤 건지, 또 연령주의라고 하는 내용의 일부를 뭐 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게 비합리적인 내용, 비과학적이고 이런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연령주의가 이제 중대한 적이 된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이제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고 결론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이 뭐 연령주의는 이제 뭐 고령화 사회의 큰 적이지만은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이제 빠르게 이게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고령화 사회로 이제 급진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 뭐 여기 계시는 분들 전문가 분들이시니까 다 뭐 느끼고 계시고 또 문제 의식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연령주의가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사회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전통 윤리가 크게 퇴색해서 이 연령주의 사고방식과 이제 행동이 이게 노인과 노화 과정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을 시켜가지고 이게 불가피하게 급속도로 다가오는 이제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굉장히 하나의 위협적인 아주 큰 어떤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요인이 위험 요인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 내용들은 고령화 사회의 축복하는 저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이제 고령화라고 그럴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개인 고령화하고 인구 고령화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데 뭐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뭐 관련이 있습니다만 개인 고령화는 이제 개인의 수명이 이제 증가하는 거가 이제 개인 고령화고요. 인디비주얼 에이징이고 이제 파퓰레이션 에이징은 이제 인구의 평균 나이가 이제 그 많아지거나 아니면은 인구 중에 차지하는 노인 65세 이상 또는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이제 계속 증가하는 상황을 가리켜서 이제 인구 고령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구분 없이 얘기하다 보면 약간 맥락이 안 맞을 수도 있어가지고 저는 필요한 경우에는 좀 구분해서 얘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
뭐 개인 고령화가 반드시 인구 고령화로 가는 건 아니니까 출산율이 높으면은 또 어떤 면에서는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닌데 우리나라는 이제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이제 개인 고령화하고 인구 고령화가 이제 굉장히 아주 중요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러 100세 시대, 뭐, 이 고령화되다 보면 100세까지 살 가능성도 이제 높아지고, 또 100세 인구도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최근 뭐 2000년대 들어오고 나서 이제 그 고령화가 속히 진행이 되고, 개인 고령화, 특히 진행이 돼가지고 이제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사실 100세 이상을 사는 그 100세 이상, 영어로는 센테네리언이라고 하는데 100세 인구 수는 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비율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인구 통계를 얘기를 할 때 주민등록 통계를 가지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통계청에서는 이제 인구조사를 통해 가지고 또는 이제 통계청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과거의 자료를 이용해서 인구 추계를 해가지고 이제 발표하는 자료가 있는데 주민등록상에서 보면은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걸 한 지난 10여 한 20, 거의 한 15년 사이에 이게 이제 100세 이상의 인구가 주민등록상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2022년 데이터가 이제 최근 데이터인데 그때는 한 7천 명 가까이 되는데 이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거기 그 100세인들을 실제로 찾아가서 조사를 해본 그런 연구팀이 있어가지고 같이 제가 합류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찾아가 보면은 10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실제 나이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게 주민등록을 1920 18년인가 28년인가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일본 치하에서 이제 이 출생 신고를 하고 이제 호적을 만들 때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이 연도 개념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몇 년생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띠요? 이렇게 하니까 띠를 잘못 계산하면은 12년이 빨라지거나 12년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 주민등록상에는 뭐 당시에 이제 호적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찾아가서 한번 조사를 해보면은 상당히 많은 차이를 갖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청에서 이제 건의를 해가지고 한번은 조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하는데 매년은 못하고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빨간 글씨로 된 걸 보면은 대략 통계청 조사하고 약 한 뭐 한 1000명 가까이가 차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제 2017년도에 보면은 100세 인구가 이제 주민등록상에는 한 5천 명 되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는 한 4천 명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제 나름대로 추정을 해보면은 작년도 현재 보면은 100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한 7천 명인데 실제로는 한 뭐 1000명 적은 걸 해가지고 한 5,500명밖에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 앞에 뭐 옆에 거는 이제 각 지역별로 우리가 장수하는 지역을 표시하는데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보고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상당히 여러 번 이제 논문을 쓸 정도는 아니라서 우리 노년학계라든가 정부나 이런 데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유엔이 자꾸 분류했다고 그래요. 7에서 14%면은 노인 인구가 7에서 14%면 고령화 사회, 14에서 20%면은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은 초고령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전혀 유엔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 연구가 사실은 1956년도에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에서 보고서가 나오는 그 나름대로 자체 저널인데요. 이 저널에 이제 이 투고를 한 어떤 학자가 이제 이 논문중에 보면은 자기가 임의로 이제 분류를 하면은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은 고령 인구다. 그 영어로 말하면 aged population이라 그 당시만 해도 뭐 이제 그렇게 많은 고령 인구가 없었기 때문에 aged population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가지고 아마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 문헌에 보면 이 근거를 제시하는 데 보면 이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 논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이게 뭐 경제사회 이사회 공식적인 그런 저널의 그 공식 입장도 아니고 거기 실린 투고자 한 사람의 개인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이제 보면은 65세 이상 인구가 7%이면은 에이지드 파퓰레이션이라고 한 그런 데서 아마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좀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정확하게 이거를 누가 연구를 했는지를 아직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걸 쓰는 걸 가지고 이걸 우리나라에서 유엔에서 분류를 했다고 유엔하고 뭐 관계는 있습니다. 유엔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비과학적이고 사실이 아니다 하는 거를 제가 한번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보면은 이게 사실이 아니다는 거, 이 유엔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고요. 뭐 전혀 관계가 없는 거 아니라 유엔의 공식 입장은 전혀 아닌 거고 유엔에서 이렇게 뭐 분류를 해가지고 에이지드 소사이티, 에이징 소사이티, 에이지드 소사이티, 슈퍼 에이지드 소사이티 이것도 완전히 뭐 어떤 의미에서는 저기 저 뭐야 재퍼니스 잉글리시지 영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한 적도 없고 이렇게 분류한 적도 없고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에이지드 파퓰레이션이라 했는 개인 의견을 한 논문에서 말할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런데 보면은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전혀 그러면 7%, 14%, 20%라고 되어 있어요. 이 7, 4, 20%가 이게 7의 배수를 걸러 뛰면은 21%가 돼야 되는데 또 20%예요. 근데 이게 이제 나온 근거가 뭐냐 하면은 7%, 14%, 20%가 되면은 그것에 의해서 그 사회에 무슨 그 제도의 변화가 오거나 뭐 무슨 뭐 갑자기 뭐 노인들이 많아져 가지고 뭐 사회 뭐 무슨 복지에 있어서 큰 복지 지출이 그때부터 엄청나게 늘어나거나 뭐 이런 어떤 역사적인 그런 실질적인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7, 14, 20, 20이라고 하는 이 숫자 체계가 왜 나왔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냥 그거를 쓰니까 그냥 유엔에서 그렇게 썼다고 그러고 우리나라도 쓰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쓰고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학계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를 그냥 유엔에서 분류했다고 믿고 이런 그 퍼센티 체계를 쓰고 있으니 이게 내가 볼 때는 좀 이건 말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뭐 우리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국제학회라 학계 그다음에 국제기관 유엔 또 뭐 WHO 이런 데서는 전혀 이 분류 체계를 안 씁니다. 이런 말이 거의 없어요. 일부 학자들은 뭐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쓰기는 쓰는데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데요. 제가 확실하게 이거는 제가 그래서 이게 미국의 저기 저 뭡니까 유엔 파퓰레이션 그 데스라고 하는 거 디파트먼트 오브 디파트먼트 소셜 어페어스에다가 제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확인을 하려 물어봤습니다. 거기서도 이걸 그렇게 분류한 적이 없다고 제가 답을 온 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걸 좀 쓰더라도 국제학교에서도 안 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엔에서도 안 쓰는 이런 이상한 분류를 일본하고 우리나라에서만 그냥 이 유엔에서 했다고 찰떡같이 믿고 그냥 쓰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좀 우물한 개구리고 좀 창피한 면도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제가 뭐 잘못 알고 있으면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이제 고령화 사회가 인류 사회 발전에 위대한 업적이기는 한데 이게 이제 그렇죠. 우리가 인류 사회가 발전한 게 이제 오래 살고 뭐 장수하고 그다음에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는 게 우리 인류 사회가 발전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인류 사회가 우리가 발전을 해서 지금은 정말 장수 사회 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인류 사회 장수라고 하는 거,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인류 사회 발전에 굉장히 큰 하나의 업적이고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이게 이제 재앙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가피하게 우리 대한민국은 더구나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될 텐데 이게 축복 아닌 이 재앙이 되면은 이 미래 사회라고 하는 게 두렵고 부정적인 인식이 뭐 엄청나게 강하고 이걸 누가 원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까? 어차피 다가오는 미래 사회는 우리가 발전된 지속 가능한 그런
그 고령화 사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지는 못할 수 있는 여건들이 뭐 우리나라는 더하고 지금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보면은 우려가 될 만한 정도로 이렇게 에이지즘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고령화 장수 사회는 축복이 되어야 하는데 축복이 아니고 재앙이 돼 가지고 이게 이제 고령화 사회를 위협하고 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가장 이제 큰 위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수 사회가 이제 뭐 고령 재앙이 되고 있는 고령화 축복이 아니고 재앙이 되는 게 아니면 이제 연령주의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너무 이게 깊이 폭넓게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퍼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거 뭐 소수들이 다 조사해 본 건 아닌데 지금까지 나타내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조사를 두고 보더라도 이게 정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 연령지에 관해서 일반인은 물론이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지도층 인사나 정치인, 관료인, 관료, 심지어 학자들까지도 거의 무관심하다 이게요. 나는 노인이 아니다 이게 60 이상, 65세 이상 된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해당 안 될지 몰라도 노년 학자들까지도 자기는 노인이 아니다. 완전히 내로남불식으로 뭐 내가 노인이 아닌데 뭐 그 관심 가질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무관심하고 뭐 또 생각이 없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사회 전체적인 그런 연령주의가 폭넓게 이제 퍼져 있는 문제고 두 번째가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옛날부터 있는 노인의 사고 이것이 아직도 우리나라의 뭐 노인 인구의 가장 이제 어떤 하나의 어려움이고 노인 빈곤율은 뭐 계속 40대에서 45%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율이 고령화로 인한 이제 사회적 부담이 굉장히 크다 하는 이런 인식이 이제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노인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사회적 부담이 커질 거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젊은 층은 낙관주의 생각에 너무 젖어 가지고 앞으로 뭐 장수 사회가 되면 자기들은 건강하게 큰 문제 없이 살 거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는 노인이 안 된다. 우리가 노인이 돼도 지금하고 다른 세계에 살고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현재 노인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고령화 사회를 두려워하면서도 어떤 의미에서 막연하게나마 또 좀 뭔가 잘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령지를 좀 더 이제 좀 정의를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정의가 이제 좀 더 적합합니다. 처음에 이제 이 연령주의란 말이 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처음에 이제 미국의 이 노년학자이고 이게 노년학자이고 이제 이분이 의사인데 국립노화연구소 초대 소장이었던 로버트 버틀러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에 69년도에 워싱턴 포스트 기자하고 이제 인터뷰하면서도 하면서 이 에이지즘이라는 말을 이제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에이지즘이 일반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 후에 이제 이 로버트 버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Why Survive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78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갔었는데요. 그 당시니까 바로 이 책이 나온 지가 몇 년 안 되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이 책을 사서 이제 참고서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책을 그대로 이제 원본을 그대로 갖고 있어가지고 이게 복사본을 이게 표준을 여기다 이게 제시를 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 연령주의라는 말을 이제 로버트 버틀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나이가 많다는 것 때문에 노인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고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차별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큰 의미는 뭐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조금 발전된 그런 이제 정의를 이제 보이는 것이 이제 WHO에서 최근에 나온 이 에이지즘 보고서입니다. 여기 됐고 우리나라에서 이게 뭐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창봉 장관님이나 몇 분들은 이제 그 아셈 회의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국제기구로 노인인권정책 센터를 만든다는 것을 제안을 해서 뭐 예산은 국제기구에서 되는 건 아닌데 우리 정부 예산으로
해서 이제 그 조그마한 국제 기구가 하나 있는데 노인 인권 정책 그 센터에서 이제 이걸 바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 2001년도에 보고서 나오자마자 번역해가지고 우리말 번역한 보고서도 있습니다. 뭐 시중에 팔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못 보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저 WHO의 보고서에 보면은 상당히 연령주의를 나름대로 좀 그래도 굉장히 폭넓게 해놨고 정의도 조금 더 아마 의미 있게 좀 확대해서 해놓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연령을 근거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갖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나 차별 이거를 연령주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고정관념은 이제 머리로 판단하는 거고요. 그다음 편견은 이제 가슴으로 판단하는 가슴으로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고 좀 감정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차별은 이제 이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근거를 해가지고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또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부정적 행동을 이렇게 이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정관념, 차별, 편견, 고정은 머리에 관한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노인은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고정관념이고 편견은 어떻게 느끼는가? 난 노인들이 어쩌든 싫어. 노인들하고 어울리는 싫고 노인들 뭐 하여튼 그 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거 하나의 편견, 가슴으로 감정으로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차별은 이제 이런 거에 근거를 해서 노인들이 나이 많으니까 교육에서 제외해라. 그 사람들 뭐 가르쳐봤자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세 가지가 이제 연령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들은 서로 상호 관련을 가지고 서로 상호 이렇게 강화를 시키고 있다 하는 것이 이 연령주의 보고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령주의를 범위는 연령주의는 사실은 긍정적인 연령주의도 있고 부정적인 연령주의도 있습니다. 나이 저기 연령에 대해서 이제 좋게 평가하는 거고 이제 나쁘게 평가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훨씬 많습니다. 연령주의는 뭐 어린 사람, 젊은 사람한테도 마찬가지고 뭐 다 그래 새파란 젊은 놈들, 새파란 젊은애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거 어린애들한테 대해서 나이 적은 사람한테 대해서 이게 무시하고 또 이렇게 차별하는 그런 정책이긴 합니다만은 그보다는 훨씬 더 나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노인의 연령주의는 노인과 노화 가정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효문화권에는 연령주의가 좀 덜하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경향인데 우리나라처럼 이제 빠른 그런 문화 속에서 이제 변화를 갖고 오는 사회 변화가 있는 나라는 굉장히 연령주의가 또 심할 수 있다 하는 거고 이 보고서에도 이제 예를 들어 놓고 있습니다. 연령주의는 이제 또 성차별이나 인종차별이나 연령 장애인 차별하고 같이 이중적으로 이게 되면은 이중차별이 돼 가지고 훨씬 더 이제 예를 들어서 여성 노인 그다음에 마녀 뭐 요새도 계속 정치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뭐 여성 재산 상속 과부에 대한 차별 또 인종차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또 장애인 노인 장애 노인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이 더욱더 이제 이중 삼중 차별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연령주의는 이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도 있고 긍정적인 개념도 물론 있죠 관념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이 훨씬 많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는데 뭐 건강사회적 돌봄, 일, 미디어 이런 데서 그러나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게 여러분들 화면을 보면은 대충 뭐 동의를 하시겠지만은 긍정적인 면도 좀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이제 긍정적인 면은 거의 무시되고 이 부정적인 면이 상당히 많이 부각되는 게 이런 게 이제 현실적으로 연령주의에 있어서 가장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주의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제도적 연령주의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를 기반으로 해서 불공평하게 기회를 제한하거나 체계적으로 개인에게 불편을 주는 법률, 규칙, 규범, 사회정책, 제도 이런 걸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의료 부분에 뭐 코로나 처음 시작이 될 때 이제 노인들을 아주 나이 많은 사람들을 배제하고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주로 이 코로나 산소호흡기를 공급했던 이런 게 있어가 유엔에서도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랬었는데 또 노동 부분에서 차별적 고용 관행, 강제 퇴직 연령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에서 고연령 순으로 퇴직을 시킨다. 그건 뭐 그런 거 아니야 받아들이고 또 임금 피크제 같은 것도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게 연령주의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뭐 여러분들이 신문에 나오고 그랬는데 작년인가 이게 이제 이 소송을 해가지고 임금 피크제가 이게 사실은 연령차별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대법원에서 이게 연령차별로 판정이 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연령주의 두 번째 형태는 대인 연령주의. 이게 이제 가장 많은 형태인데요. 사람과 사람 간 사이 접촉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인을 무시하기 때문에 노인을 존중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드는 거, 또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인이 말하는 건 무시하거나 뭐 적당하게 그냥 노인들과 이렇게 뭐 노인들이 끼는 거를 이렇게 잘 기회를 어떻게 잘 만들지 않거나 기피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나이 때문에 노인들이 무가치하다고 또 판단하거나 노인을 지나치게 배려해가지고 굉장히 어린애 취급을 하는 거, 뭐 말도 그냥 너무 어린애처럼 하고 단순하게 하고 뭐 노인들한테 뭐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좋은 점도 있지만 굉장히 그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이런 경우 이게 다 이제 대인 연령주의에서 나오는 일종의 어떤 형태적인 차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자기 지향적 연령주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가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노인에 대해서 노인이 자기 자신을 노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뭐 노인인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취급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얕보고 무시해도 별 볼 일 없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따라서 행동하고, 소위 사회학에서 뭐 일반적으로 많이 말하는 세이프 레이블링 시어리,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서 자기 낙인을 찍는 그런 게 너무 만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복지관이 이런 데 가서 보면은요 그런 생각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 복지관에 나오는 사람은 조금 덜 할지 몰라도요, 노인이면 그거 당연하지 않느냐, 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게 나이 많아서 이게 나는 안 된다, 포기한다, 이거 배워서 뭐 하느냐, 또 포기한다, 또 나이 들어서 정년퇴직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노인들이 계속 사회에 참여하는 거는 별 볼 일 바람직하지도 않다, 노인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복잡한 일을 하겠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단순한 일자리에 이제 이렇게 뭐 고용되는 거 뭐 그런 것도 감지덕지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령주의가 이 세 가지가 합쳐가지고 자기 지향적 연령주의, 대인 연령주의, 제도적 연령주의 합쳐가지고 노인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노인을 피해자로 만드는 가장 이제 뭐라 그럴까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노인이 스스로 또 제도나 환경이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이 노인을 이제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연령주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결정 요인이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는 좀 나중에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결정 요인이 되면은 가해자의 형태가 어떻고 가해자의 상태가 어떠면은 연령주의가 더 좀 나타나고 또 피해자인 경우에는 어떻고 이런 걸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파일을 보시고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를 보면 제도적으로 돼 있다거나 뭐 이게 불가피하게 개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는 경우는 상당한 경우는 이렇게 개입을 통해 가지고 가해자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을 완화시키거나 변화시킴으로써 이제 연령주의를 좀 완화시키고 이렇게 부식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를 정리했습니다. 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연령주의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폭넓다. 연령주의가 크게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인 영향이 크고, 건강에도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웰빙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또 수없이 많은 이런 이 부정적인 영향들이 나타나서 노인한테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도, 이 내용도 그 WHO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령주의 규모나 연령주의 피해자 규모를 이 WHO 보고서에는 연령주의는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인구한테 만연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 세계 평균적으로 보면은 2명 중 1명은 연령주의 가해자, 연령주의자, 뭐 가해자는 아니라 연령주의자고, 유럽 노인 중 3명에 1명이 연령주의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령주의는 중저소득 국가에서 더 일반적이다. 소득 수준이 낮거나 이런 때는 돼. 우리도 보면은 과거에는
훨씬 심했고, 지금은 좀 약한 것 같지만은 뭐 정말 큰 차이 없이 너무 심하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참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령주의로 인한 국가적 비용은 얼마냐? 국가당 평균 뭐 이게 인구 규모나 이런 걸 봐서 평균이라 사실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하여튼 그 보고서에서는 국가당 평균 수십억 원,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의 비용을 발생을 시킨다. 그래서 사회 사실은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은 노인 자체가 아니라 연령주의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 자체다. 예? 행동 이 자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령주의가 이제 왜 비합리적이냐 하는 건 연령주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들어보면 이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아까 처음에 그 뭡니까 이 저 노래 나오는 거 내 나이가 어때서 근데 이게 나이가 모든 것을 가르는 지표로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나이는 역연령, 달력 나이라고 그러는데 또 요새는 이제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신체 나이라는 거나 바이오로지컬 에이지, 신체 나이, 생체 나이라는 걸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 생애 그 바이올로지컬 에이지만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그 사이콜로지컬하거나 사회적인 나이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노화의 지표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화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전부도 바이올로지컬, 소셜로지컬, 그다음에 사이콜로지컬한 세 가지 측면이 다 합쳐져 가지고 이제 기능이 약화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WHO에서는 이게 이제 그걸 가리켜서 기능 나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면 학습이 어려워진다. 이것도 사실은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사실이 거의 뇌과학의 연구에 의해서 나이 들면서 이게 이제 저는 이 강의할 때 많이 써먹는데 나이 들면서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머리가 둔해져 가지고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다 이게요.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가 둔해진다는 거예요. 머리를 쓰고 계속 노력하면은 내가 발전을 하고 없었던 기능도 일부 이렇게 뭡니까 새로 살아나고 또 변화되고 그렇게 한다는 게 이게 뭐 뇌의 과소성 이론이라는 것도 벌써 20, 30년 전부터 얘기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모르고 그 다음에 아예 포기하고 자기는 안 된다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학습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약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거를 사실이 아닌데도 받아들임으로써 그거를 그대로 과학적인 사실로 일반인들이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큰 문제다. 또 나이 들면 지능이 떨어진다. 지능도 이 결정화 지능하고 유동적 지능이 있다는 게 65년도에 벌써 논문 1965년도에 이게 저 논문에서 나오고 있고 지금도 이 연구들이 간혹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이 많아지면은 여기서 보듯이 이게 이제 유동적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생후에 얻어진 저 생내적인 지능입니다. 타고난 지능이고 타고난 지능은 나이가 한 20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피크에 올랐다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생후에 습득되는 이론, 결정화 지능, 이 결정화 지능은 이제 생후에 교육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거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결정화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제 보면은 저 생후의 교육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예능으로 언어의 의미에 의해 어휘력, 그 다음에 단어 연상력, 사회적 종합적 판단력. 그렇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종합적 판단력, 사회적 판단력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CEO의 입장이 있고 대통령을 하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 않느냐인 거죠. 그래서 쇼펜하우의 인성론에도 보면은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젊은이하고 노인하고의 차이에 가장 큰 중요한 거 하나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보면은 이게 판단력, 사회적 종합적 판단력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 양반은 과학적인 연구는 안 했을지 몰라도 상당히 아주 투철한 어떤 사유를 통해서 나온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기억력이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떨어집니다. 기억의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정보를 입력을 하면은 시각, 청각, 미각, 피각, 미각, 촉각을 위해서 정보를 입력하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잘 이렇게 부호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머릿속에 저장을 했다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 끄집어내는 거를 이제 이거를 기억이라고 그러는데요. 인출이라고 기억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나이가 많아지면은 이 부호화하는 과정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잡음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원래 이제 잘 못 외우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게 빨리 듣는 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저장을 안 하면은 이게 그냥 저장이 잘 안 되고 또 뒤죽박죽 저장이 돼가지고 나중에 끄집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사실 외국에서 보면은 이 중년기후 사람들한테서 기억력 이게 저 훈련들을 위한 교재나 이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 훈련을 많이 시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뭐 우리나라에 최근에 이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책들이 오래된 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나이 들면은 아예 뭐 안 된다. 나이 들면 뭐 아 이게 치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억 잘못하면 그래서 이게 기억력이 훈련을 통해서 뭐 향상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생각들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뭐 TV나 이런 데 나오면은 무슨 기억술의 천재나 이런 뭐 이상한 사람들처럼 그런 식의 거는 아니고 이 기억을 잘 함으로써 훨씬 더 그 큰 문제 없이 노인도 그런 그 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과 같이 잘 그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다 하는 거를 그렇게 가능한데도 이걸 그대로 못하고 있어서 또 이것도 문제고 나이 들면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건 너무나도 이건 당연한 문제. 우리 노동 현장에서 알을 때 이게 일반화되어 있는 거고 이게 지금요 이 시간당 노동 생산성을 가지고 이제 거의 뭐 2년에 한 번씩 OECD 보고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2017년도 보고서인데 뭐 최근 보고서를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보면은 이게 이제 이 근로자 1인당 시간당 노동 생산성입니다. GDP를 표시를 해서. 그런데 이제 근로자 1인당으로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정년을 없앤 지가 정년이 86년도에 없어졌거든요. 1986년도에 정년퇴직제가 없어졌는데 지금 한 40년이 다 됐는데 거기는 보면은 뭐 나이 많은 사람은 70, 80 된 사람도 노동 현장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사실은 연령주의가 맞다고 하면은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우리보다는 훨씬 낮아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있어요. 미국은 노동 생산성이 70이고 우리는 37입니다. 절반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거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그 노동 생산성이라는 게 나이하고 비례할 수는 없다. 나이는 뭐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나 일부 영향은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영향이 있다.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어떤 그 뭐랄까 보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다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 하는데 나이 가지고 판단해서 정년 퇴직시키고 그다음에 그 이렇게 임금 피크제를 적용을 해가지고 57세부터 55세부터 1년에 10%씩 20%씩 임금을 깎고 하는 거는 이건 정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좀 심하게 말하면 야만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정말로 그런 상황에 있다. 이런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인은 건강 문제로 돌봄이 부담이 된다. 이것도 극히 노인의 일부에 해당되는 겁니다. 노인은 다 그렇다. 노인한테만큼 이렇게 일반화가 적용이 안 되는 인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폭넓기 때문에 노인을 전형적으로 어떻다, 일반적으로 어떻다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게 개인한테 그런 걸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노인을 위한 비용이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많은 이런 보고서들로 비용보다는 노인이 가족이나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바가 훨씬 많은데 이걸 현금으로 계산하면 사회적 비용보다는 훨씬 더 많다 하는 것들이 많이 연구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 유엔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주의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적이다 하는 것. 그리고 연령주의라는 건 전반적으로 노인과 노화에 대한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과학적이고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아주 그 과장하고 비과학적으로 아주 생각하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그냥 그대로 믿고 일반화 시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노인의 설 자리를 잃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연령주의는 노인 인권 보장에 또 중요하지. 노인 연령주의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나중에 한번 여기 좀 보시면 이 노인 인권 보장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그 장봉 회장님이 저 세계 노인 회장 노년학회 회장할 때 제가 이제 부회장으로서 차 회장님도 그때 가시고 저도 이제 그 참여를 했는데 노인 인권법을 만들려고 2011년도부터 지금 계속 유엔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은 요원합니다. 이게 안 만들어질 가능성은 뭐 없겠지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걸 생각하는데 다른 취약 여성은요, 취약인구, 여성, 아동, 장애인, 마지막으로 이제 장애인이 2006년도에 장애인 협약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다 국제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인에 관한 이 법을, 국제법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그 국제법 노인인권법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노인들에 대한 연령주의를 배경하는 그러니까 연령주의 내용도
거기서 이제 그 법안 내용들에서 많이 이렇게 그 연령주의가 잘못됐다, 연령주의에 인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게끔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왜냐하면 장애인 권리 협약을 여러분들 보신 적 있지만 여기도 장애인들에 대한 잘못된 그런 어떤 인식을 개선하는데 이 법에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포함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노인인권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노인인권법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 자체도 이 폭넓게는 이제 그런 그 이 뭡니까 인권 보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연령주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반대를 많이 하고 또 뭐 이게 선진국에서 노인인권법 만드는데 반대하는 거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인권으로 모든 권리를 주장을 하게 되면은 노인들 복지로 인한 저기 비용이 더 많이 드는데 이게 이제 제도가 확산이 되면은 이제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질 거라 그래서 선진국이 굉장히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지금 인권보장 노인법 만드는 걸 반대하고 있어요. 이게 또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참 이게 굉장히 요원한 그런 어떤 이 국제법 만드는 데 요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연령주의가 심화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회적 변화가 그동안에 많이 일어났고요. 고령자 자신이 연령주의를 수용하고 또 사회 지도층이나 고령자 자신이 지금 무관심하고 또 이게 본위주의, 장려유서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고 또 조직의 연공가급제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 때문에 이게 노동계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연공가급적 임금 체계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노인들을 또 쫓아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 많아지면은 이제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이 많으면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부정확한 생각을 하면서도 또 나이 많으면 무조건 이제 임금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노인들이 많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퇴직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연공가급적 임금 체계가 우리나라가 이게 빨리 개선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복지에 대해서만 인식하고 또 이게 뭐 젊은이 문화가 확산이 돼 갖고요. 요새 매체나 이런 데 보십시오. 뭐 노인들 나오는 거 별로 없어요. 처음부터 젊은이들이 다 차지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판을 치고 있고 노인이 나오면 그냥 노인을 희화해 가지고 뭐 치매나 뭐 이런 걸로 걸린 사람으로 나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매체에서 굉장히 노인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정치 이데올로기적에는 젊음은 보수, 늙으면 젊음은 진보, 늙으면 보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령제를 개선하는 방법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저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적용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 중에 좀 이런 걸 포함시켜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거의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관련되시는 분들도 계시라고 보는데 이 개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연령주의에 대한 어떤 그 개선 사항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지를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뭐 복지부나 또 관련 부서에서 이거 잘 모르고 있습니다. 노인인권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적 개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연령주의 보고 WHO 보고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제 이런 교육적인 개입이 연령주의를 개선하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여러 나라의 그런 경우에를 통해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 생애설계 제가 뭐 생애설계 협회의 대표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사실 10여 년 전부터 초등학교, 5학년, 중고등학교에서 생애설계라고 하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게 가르치고 있는데 시험만 보고 끝나고 안 해요. 그리고 뭐 청년층, 중년층은 그냥 지나가고 노인층 되면은 뭐 노후 준비 교육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생애 설계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지 좀 더 노후 생활을 제대로 계획해서 멋진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면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세대 접촉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뭐 이거는 너무나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잘 알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저는 이제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고령자 자신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지향적 이 뭡니까 연령주의가 많은 데다가 그 중에 특히 지식인들 사회 지도층은요 자기들은 노인이 아니라고 그러면서요 전혀 무관심합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사실은 뭐 사회 문화 모든 각계각층의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결정자임에도 불구하고 예? 자기들은 노인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연령제에 대해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로는 안 부리고 예? 뭐 대기업의 재벌이 뭐 90세, 100세 돼도 자기는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뭐 50대 중반만 되면 능력이 없다가 다 쫓아내고 뭐 이런 게 다 이게 내로는 안 부리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정말로 노인 자신들도 반성을 해야 되고 그중에 특별히 이 지도층 인사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회에 있는 일반적인 또 풍조들 있잖아요. 꼰대들, 꼰대 행동하는 게 또 노인들을 아주 그 연령지로 몰아넣는 중요한 여기 제가 꼰대를 좀 연구를 해가지고요. 꼰대 행동을 여기 좀 분류를 해놨습니다. 어떤 게 꼰대고 꼰대 아닌 어른과 멘토의 역할은 어떤 건가? 그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꼰대가 대표되는 게 라떼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자기 주장만 계속하고 젊은 사람들한테 그냥 막 욱박 지르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령주의는 불가피하게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를 부정적으로 인식시키고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고령자의 인권 보장 의식을 약화시킴으로써 고령자의 큰 적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 사회 대책에서 연령주의 개선 방향을 중요한 정책 과제로 포함을 시켜야 되고 국내적으로는 노인 인권법을 제정하는 게 나는 굉장히 급선무다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에서 우리나라에서라도 노인인권법을 제정하자. 그래서 국회의원 일부에서는 이 법을 발의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령층이 대부분인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연령주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60세 이상 넘은 뭐 대통령부터 해서 모든 인사들까지 국무총리 뭐 다른 모든 인사들이 다 연령주의를 자기는 아니고 남은 연령주의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배경해야만이 어떤 정책에 큰 변화가 오지 그러지 않으면은 사실은 굉장히 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고령화 사회로 가는 것이 두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